제 이름은 황인수입니다. 올해 7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저는 경남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1973년 25살의 나이로 경남은행에 입행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산 본점 로비의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번쩍이는 바닥을 처음 봤을 때의 설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은행원은 정말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에 사회적 지위까지 보장된 자리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창구에서 예금과 출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손님들이 맡긴 돈을 세고 통장에 꼼꼼히 기록하는 일이 저의 첫 업무였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 항상 긴장했지만 손님들의 황행원 덕분에 안심이 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찾아오시던 김할머니였습니다. 손주들 용돈을 찾으러 오셨는데 항상 제게 젊은이 덕분에 편하게 돈 찾내라며 사탕 한 개를 주셨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저를 더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 후 저는 대출 담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생 계획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첫 주택대출을 승인해준 젊은 부부가 기뻐하던 모습, 자녀 학자금 대출로 아이를 대학에 보낸 부모님의 안도감, 그리고 작은 가게를 열기 위해 사업자금을 빌려간 분들의 희망찬 표정들이 모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최대한 상환 계획을 조정해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35살에 투자상담역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주식과 펀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은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들에게는 그토록 안전한 투자를 강조하던 제가 정작 자신의 퇴직금은 고위험 상품에 몽땅 넣어 날려버렸으니까요. 45세에 지점 차장이 되었고 50살에 드디어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작은 지점부터 시작해 마산, 그리고 부산의 중형 지점까지 총 3곳의 지점을 맡았습니다. 지점장 시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직원들보다 먼저 지점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창구 직원들의 친절도, 대출 담당자들의 서류 처리 상태, 심지어 화장실 청결까지 모두 살폈습니다. 지점의 얼굴은 지점장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정장 차림에 넥타이 매무새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창원 지점장이었는데 매일같이 불안에 떠는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지점 문을 열기 1시간 전부터 출근해 직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고객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지점은 단 한 명의 고객도 놓치지 않았고 이듬해 우수지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점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직원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첫 지점장 시절 신입행원으로 들어온 정 씨는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행원은 정확성과 친절함이 생명이라며 직접 가르쳤는데 10년 후 그가 다른 지점의 차장이 되어 찾아왔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황 지점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30년을 한 은행에서 근무하며 저는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도 동네 식당에 가도 황 지점장님하고 인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대출 심사를 통과시켜드려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을 차리셨는데 제가 가면 항상 특별 메뉴를 내오시며 이 식당이 있는 건 다 지점장님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2003년 제 나이 5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은행 로비에서 직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매일 착용하던 명찰을 반납할 때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작은 명찰 속에 제 인생의 절반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퇴직식에서 황인수 지점장님, 3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보는 순간 비로소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2억 5,342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계산 방식은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인 708만 원에 근속 연수 30년을 곱하고 30일에 365일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노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매달 131만 원씩 받게 되어 있었고 개인연금도 가입해 두었으니까요. 퇴직 후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1년 정도 쉬면서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을 아내와 함께 여행하고 그 후에는 은행원 경력을 살려 투자 상담이나 재무 컨설팅 일을 조금씩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퇴직 직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도 가고 설악산도 다녀왔습니다. 30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던 제게는 그 자유로운 시간이 천국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6개월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녀의 교육비로 인해 제 나이에 맞는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딸은 이제 막 취업을 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고작 3% 수준이었으니 2억 원을 모두 예금에 넣어도 연간 600만 원 정도의 이자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직장 동료인 박 과장이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제가 퇴직한 후 투자자문사로 이직한 상태였습니다. 지점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해요라는 제안에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제게 해외 파생상품 연계 고수익 채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 15%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험은 있지만 지점장님 같은 금융 전문가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며 항상 고객들에게 고수익은 고위험이라고 강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박 과장은 이 상품은 해외 유명 금융기관이 설계한 것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금 저금리 시대에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했지만 그녀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른다며 제 판단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이 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30년간 남의 돈을 관리해온 내가 내 돈 하나 제대로 불릴 수 없다면 그게 말이 되나라는 자존심이 그 불안을 덮어버렸습니다. 투자 초기 몇 개월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약속대로 매달 312만 원가량의 수익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내와 함께 평소 가고 싶었던 레스토랑도 가고 자녀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거실 가구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역시 돈은 굴려야 돈이 된다며 스스로를 금융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소식이 전해졌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충격일 뿐 곧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제 투자금의 기초자산 가치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박 과장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지금 해지하면 큰 손실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더 이상 월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박 과장을 만났을 때 그는 매우 미안한 표정으로 상품 구조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상품은 해외 주가지수와 연계된 고위험 파생 상품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그 가치가 폭락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1월 최종 정산 결과를 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중 단 1,200만 원만 남았습니다. 95% 이상의 손실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자책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위험고지 조항과 제가 금융 전문가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황 지점장님은 일반 소비자와 달리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로 간주됩니다. 라는 변호사의 말에 더욱 좌절했습니다. 결국 소송은 패소로 끝났고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손실 사실을 숨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와 근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는 투자금은 장기 상품이라 당장 찾을 수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돈 다 잃었어요. 아내의 첫 반응은 충격과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별도의 방에서 혼자 잤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붓기 있는 눈으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저는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을 열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말을 잃었지만 곧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됩니다.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남은 1,200만 원으로는 장기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 131만 원만으로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50대 후반의 은행 퇴직자가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구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11년 여름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전에는 종합검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검진만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보니 PSA 수치가 15.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가 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즉시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황 선생님, 이 수치는 전립선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늘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립선암 3기입니다. 다행히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방사선 치료와 수술 2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저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문제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약 8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퇴직금 1,200만 원 중 800만 원을 수술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돈은 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경제적 불안감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많이 두려우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이겨낼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세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후유증은 요실금이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소변을 전혀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위로했지만 퇴원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등도 요실금 진단을 받았고 이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인용 패드를 항상 착용해야 했고 한 달에 약 12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만 해도 심지어 조금만 걸어도 소변이 새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내가 이제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한다니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후유증은 발기부전이었습니다. 의사는 신경이 손상되어 자연적인 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것보다 당신이 건강한 게 중요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스스로를 불완전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암치료 과정에서 또 다른 건강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20년 넘게 알아온 당뇨병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것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당뇨병성 망막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과 검진 결과 양안 시력이 0.3과 0.4로 떨어져 있었고 비문증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가 보이는 현상과 야간 시력 저하도 심각했습니다. 안과 의사는 레이저 광흥구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총 3번의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항부위 EGF 주사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 주사 치료를 받을 때마다 4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력 저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평생 독서를 즐겼는데 이제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여 책 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운전은 아예 포기해야 했고 스마트폰 사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직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숫자를 제대로 볼 수 없다니 라는 생각에 자주 우울해졌습니다. 건강 문제가 연이어 찾아오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없어졌으며 무기력감이 엄습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런 제 상태를 보고 정신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라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주요 우울장애였습니다. 의사는 만성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이라는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주 1회 인지행동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문제는 매달 약 18만 원의 정신과 진료비와 약값이었습니다. 이미 빠듯한 가게 상황에서 추가 의료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당신 건강이 우선이에요.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건 꼭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위기를 겪으며 가장 큰 지지자는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제 약 복용을 관리하고 병원에 동행하며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깊은 우울감에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 왜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해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아프실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 차례예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신중년 우울증 극복 모임이라는 자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모임 회원은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약 1년의 치료 끝에 우울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고 약물 용량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완전히 약을 끊기보다는 유지 용량으로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는 에스시탈로프람 10mg을 복용 중이며 인지행동기법을 통해 부정적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전환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 위기를 겪으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건강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건강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 실패와 건강 위기를 겪은 후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금융권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30년 은행 경력을 살려 투자 상담사나 금융교육 강사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금융기관에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65세 이하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나이 제한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한 증권사 인사 담당자는 친절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황 선생님의 경력은 훌륭하지만 고객들이 젊은 직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시도해 봤습니다. 한 생명보험사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도 통과했지만 실제 영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설계사와 계약했거나 저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어 신뢰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단 2건의 계약만 성사시켰고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알아봤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며 공부했지만 시험 준비 중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심해져 포기해야 했습니다.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워 법령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트 판매직, 주유소 근무, 식당 서빙 등 가리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100곳이 넘는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대부분은 거절당했습니다. 면접에서 전 은행 지점장이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솔직히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면 오버퀄리피케이션이라며 거절했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 곧 그만두실 것 같다며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 가능한 경비원 구함. 연령 제한 없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 경비원이라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고 아내의 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원했습니다. 12명이 한 자리를 두고 경쟁했고 저는 최고령 지원자였습니다. 면접에서 관리소장은 나이가 많으신데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야근이 많았습니다. 체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또한 전 은행지점장 경력을 강조하며 입주민 응대와 보안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했습니다. 놀랍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황 선생님의 성실함과 전문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시니 책임감도 더 크실 것 같았어요. 월급은 108만 원. 은행 지점장 시절 월급의 약 7분의 1이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정장을 입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다른 경비원들은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저도 곧 경비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입었던 정장과 함께 저의 과거 정체성을 벗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경비실은 3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CCTV 모니터, 그리고 간이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출입자 확인, 택배 관리, 주차 관리, 시설 점검이 주요 업무입니다. 야간에는 2시간마다 순찰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고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초기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24시간 맞교대 근무였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속해서 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택배가 오거나 방문객이 있을 때마다 응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무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경비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지만 2시간마다 일어나 순찰을 돌아야 했습니다. 70대 노인이 깊은 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했습니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아 어두운 곳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야간 순찰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목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요실금 관리도 큰 문제였습니다. 경비실에서 공용 화장실까지 거리가 있어 패드를 교체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택배가 많이 오는 시간대에는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분 섭취를 줄이고 여분의 패드를 항상 경비실에 구비해 두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일부 주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절했지만 일부는 경비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봐요, 저기 쓰레기 좀 치워요라며 반말을 하거나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항상 존중받던 제가 이제는 때로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은행에서의 고객 응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항상 밝게 인사하고 택배를 꼼꼼히 관리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황 경비원님은 다르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 주민들과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주민들은 제가 택배를 직접 현관까지 갖다 드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드리는 것에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요즘 젊은 경비원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황 선생님은 달라요 라며 가끔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경비원 일을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혹시 경남은행 황 지점장님 아니세요? 알고 보니 15년 전 제가 대출 심사를 통과시켜 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순간 창피함이 밀려왔지만 그분은 오히려 존경스럽다며 대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포기했을 텐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제 상황을 더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직업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의 재산을 지켰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경비원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주민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주민을 현관까지 배웅해 드릴 때 받는 감사의 인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7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국민연금 131만 원과 경비원 급여 108만 원을 합쳐 월 239만 원의 수입으로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빠듯하지만 최소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일과는 이렇습니다.
근무일에는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아내의 아침 식사와 이틀치 식사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7시 정각에 출근해 전임자와 인수인계를 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택배 수령과 방문자 확인 업무가 많고 오후에는 주차 관리와 시설 점검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귀가하는 주민들을 맞이하고 밤에는 2시간마다 순찰을 돕니다. 간이 침대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다가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합니다. 비번일에는 집에 돌아와 아침 식사 후 2~3시간 깊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내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집안일을 합니다. 오후에도 추가로 수면 부족을 보충한 후 저녁 시간은 아내와 함께 TV를 보거나 대화하며 보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다음 근무를 위한 체력을 비축합니다. 월 2번 정도는 대체 근무자를 구해 휴일을 갖습니다. 이때는 주로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경제신문을 읽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찾습니다. 가끔 손주들 생일이나 특별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만 휴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는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모든 퇴직금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지만 77세의 나이에도 경비원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